제가 마이크레딧 체인 행사에 참조 출연으로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핑거의 자회사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핑거라는 회사를 제가 2000년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 4년 경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민수 대표께서 그 이후에 사업을 참 잘 하셔갖고 핑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핀테크 회사로서는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회사로 성장을 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양재봉 대표님은 오랫동안 핑거에 있으면서 이 기반 기술인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금융 정보를 모으는 그런 기술 오랫동안 배우신 굉장히 단단한 회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 중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 중에서 20개 이상의 은행들이 바로 핑거와 거래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팍스넷이라는 거를 1999년도에 창업을 했고 2000년도에 핑거를 창업했는데 제가 지금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핀테크가 뜨기 시작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핀테크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큰 회사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상품, 제품으로 ICO까지 하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작년 5월 10일 날 보스콘이라고 하는 ICO를 국내에서 최초로 해서 지금도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과연 이게 투자 목적과 관련돼서 오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많은 분들 만나보실 때마다 과연 이 ICO에 참여하면 돈 좀 되겠냐, 뭐 암호화폐 투자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 한 5월 달에 한 2,000불밖에 되지 않던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까지 갔다가 금년 초죠, 1월 초에 한 달 남짓 만에 거의 한 8,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0,000불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실체도 없고 이 버블이고 꺼질 것이고 뭐 튤립처럼 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말씀이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1999년도에 팍스넷 창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나스닥이 1000에서 50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00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요. 제가 이때 몸소 이 속에서 굉장히 환희도 느꼈고 어려움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보면은 이 기간이 훨씬 짧아졌어요. 이거는 암호화폐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떤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가격 등락폭이 크지만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게 어떤 특수한 지금만의 현상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트너라는 잡지가 이걸 매년 발표하죠. 그래서 모든 어떤 새로운 기술, 획기적인 기술이 나타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새로운 기술, 획기적인 기술이 과연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인터넷이 뜨고 각종 인터넷 사업이 생겼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정된 후 서서히 올라간 게 이게 한 2000년도고 한 2002~2003년부터 꾸준히 올라갔죠. 근데 보면 블록체인이 이쯤 있다는 것을 이미 작년에 가트너가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버블 상태고 꺼질 운명이다. 이런 걸 미리 예측했다는 것이고 이게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신기술에는 다 해당되고 특히 이 암호화폐는 그 공급의 어떤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어떤 미디어가 어텐션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기대를 갖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되고 캐피툴레이션이라는 걸 포기하게 되고 다시 이제 올라서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게 일종의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보면 그 나스닥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인터넷 버블이죠. 올라갔다가 꺼질 때와 이 가트너의 어떤 사이클이 거의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때 나스닥이 올라갔다 떨어진 후에 바닥을 다진 후에 지금 이렇게 안정되고 나서 큰 트렌드로 생긴 것을 이 나스닥 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가
금년도 1월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한 이 정도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7,000불까지 올라가서 지금 10,000불까지 올라가서 앞으로는 그렇게 큰 등락폭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이고 1,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중에서 진짜 좋은 것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작년 가을처럼 12월 달 같이 이렇게 급격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때 이제 선물 거래가 도입해서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ICO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작년 저희가 이제 5월달에 ICO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뭐 1,000만 불, 500만 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2014년도에 약 한 2천만 불을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한 19살짜리가 처음 성공한 이후에 그게 지금 막 100조 가까운 가치가 됐죠. 그래서 그때 ICO에 투자한 사람이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열풍 부는데 상당히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보면 인터넷 분야에서 엔젤 투자나 시드 캐피탈이나 벤처 캐피탈의 투자 규모가 한 3천억 원 정도로 3억 불 정도죠. 쭉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 5월 달에 비슷해지더니 6월, 7월부터 이렇게 한 6억 불까지 올라갔다가 12월 달에는 무려 1조가 넘는 그런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이 또 뭐 한 회사가 8억 불까지 했다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는데요. 저는 이 ICO가 완전히 새로운 투자의 파라다임이고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ICO를 국내에서 처음 했습니다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죠.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100개를 쪼개서 100만 원씩, 그러니까 100만 원씩 투자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유망한 벤처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유수한 벤처 캐피탈 아니면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거의 매일같이 나오는 ICO를 잘만 걸리면 상당히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글로벌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한테 가졌다는 점에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로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누가 투자했을 때 잘못됐을 때 꽝이 되겠죠. 그럼 이제 100%를 손실 보는데 이익이 났을 때는 막 30배, 50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게다가 투자 수익이 한 기간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들은 5년 내지 7년 정도 보고 투자를 하는데 ICO는 6개월 내지 1년이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고 뭐 몇십 배짜리 수익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 굉장히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일단 아직까지 일반적인 벤처는 자기 돈으로 시작하고 엔젤 투자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또 사업을 좀 확장시킨 다음에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는 이런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IPO를 하고 증권시장에 올리는 시장이었는데요. 그 기간이 대개 한 5년, 7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그런 과정에서 지분이 많이 희석돼서 창업자들이 뭐 경영권을 뺏기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에 가서 한 번 투자 받는데 뭐 3개월 내지 한 6개월까지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투자로 받게 되고 잘못하면 이제 도외 계약 주상금까지 갖게 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CO는 그냥 뭐 한 6개월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투자받을 수 있고 수많은 수익 투자자를 받아갖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이제 코인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게다가 가장 유리한 거는 일단 시간이 빠르고 어떤 심각한 어떤 제한 없이 계약을 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분이 전혀 희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백서 있고 좋은 팀만 구성하면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벤처 캐피탈이 어떤 주도하던 벤처 투자 시장에서 이제는 ICO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될 것이고 수많은 사업 모델이 코인화해서 이것이 이제 코인 경제가 새로 생기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뭐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주 초창기에 어떤 이런 기회를 잘 기회를 보시고 아마 오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겨요. 테조스, 뭐 파일코인, 이오스, 뭐 나오는 뭐 실패했습니다만 이런 2억 불짜리가 이제 작년 가을까지 나왔고요. 이 대부분이 작년 7월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8억 불짜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는데요.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요즘 그 블록체인 3.0 혹은 제3세대 암호화폐를 좀 표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가급적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1세대, 2세대가 아닌 3세대 암호화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앱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글로벌 싱글 뱅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개 은행이 있습니다만 전산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만여 개의 컴퓨터가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 세계 수천만 명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애들이 어쩌면 이런 비트코인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 싱글 뱅크로 이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쪽 그 1세대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2세대 암호화폐인데요. 이것도 역시 탈중앙화된 그런데 글로벌 싱글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단일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서 온갖 거래를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디앱을 제작하고 디앱을 쓰는 아주 굉장히 새로운 전 지구적인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 생긴 거죠. 비트코인이 단순히 어떤 화폐 발행과 거래였다면 거기에다가 온갖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위 튜링 컴플리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단일 컴퓨터가 태어난 게 바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위대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 2.0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는 거는 그 종이에다 이렇게 쓰고 쓴 갑과 을이 이해하고 변호사도 이해하고 나중에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종이에 기록된 문서라면 이더리움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내용들을 컴퓨터에다가 코드를 쓰고 이 코드를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이해하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아예 기계가 그걸 집행하고 자금까지 처리해 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인해서 이 탈중앙화된 DM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약 한 1000개 정도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더리움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D앱들이 많이 개발돼서 기존에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앱들, 중앙화된 앱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ICO 플랫폼이 돼갖고 수많은 사람, D앱들이 ICO를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100조 가까운 가치를 거의 1년 만에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므로써 어떤 새로운 인류에게 새로운 거대한 컴퓨터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아주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체결됐을 때 돈까지 체결해주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지금 아마 1000만 명 이상이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이제 내동명이 쓰는 시대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생기고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어떤 거대한 뭐랄까요 새로운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 문화, 문명 시스템이 생기는 거라서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 단순히 그 암호화폐가 아닌 새로운 문명이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컴퓨터들에 거의 모든 인간들이 매달려서 모든 작업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가격이 한 10불 정도 됐었죠. 그러다 지금 한 1000불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갖고 한 100배 정도 수익이 나는데 제가 이런 걸 굳이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특이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중국이 너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마이닝을 2015, 16년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가가 되게 10%일 때 투자한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주변에 이더리움 때문에 투자 대박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소문이 이제 터진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도 마찬가지로 한 150배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초에 비해서. 특이하게 리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아마 리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 4, 5년 전에 다단계 업자들이 이거 갖다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단계업이라는 게 199% 망하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제 이걸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년 지나서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계에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전에 선릉 주변에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시장을 어지럽혔는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ICO가 생긴 다음에 다단계 어떤 코인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ICO의 순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카르다노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카르다노가 0.0025불에 1년 전에 ICO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한 100배 정도 올랐죠. 특이한 것은 카르다노는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95%를 일본 사람들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열풍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콘이 0.1불에 ICO를 작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0배 정도 올랐죠. 우리나라 그 덜루프, 그다음에 그 옐로우 모바일 그룹에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소개드리는 이유는 바로 3세대 암호화폐의 대표 선수가 이제 카르다노고 리플 아이콘도 그런 이제 어떤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작년에 이게 지난주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작년에 발행된 가상화폐 900개 중에 이미 절반 정도가 이미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는 건 결국은 저는 몇 년 안에 ICO 투자 중에 99%가 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가격이 오르내리다가 이제 서서히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ICO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굉장히 좀 개념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굉장히 느리고 비싸고 확대 가능성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기 어렵고 거버넌스가 없고 그러니까 집단 의사결정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사용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분실과 도난에 굉장히 취약하고 다시 센트럴라이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주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떤 금처럼 재화의 보관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더리움도 어떤 선구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어떤 성과였지만 아주 활발하게 쓰이기에는 어려운 이유가 이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전 세계 컴퓨터에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걸 중단시킬 수가 없거든요. 뭔가 대규모 수리를 하려면 업그레이드 하려면 중단시킨 다음에 이제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 글로벌 컴퓨터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블록체인 3.0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다노, 테조스, 그다음에 이제 디오스, 그다음에 제가 개발했던 이제 보스코인 같은 것이 3세대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OS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EOS, 테조스, 보스. 이게 굉장히 우연한 건데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 시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BOS, 보스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바로 모바일 시대에 안드로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PC 시대에는 윈도우즈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에 익스플로러가 있다면 블록체인은 새로운 플랫폼이고 새로운 플랫폼에는 새로운 OS가 필요하다는 뜻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제3세대 암호화폐까지 확장되면서 DF들이 지금 세상을 풍미하는 아마존이 이제 오픈바자 같은 디센트럴라이즈 앱으로 되고 페이스북이 스티밋 같은 새로운 그 디센트럴라이즈 SNS가 되고 우버가 이런 라주주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게 시대의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는 수익을 너무나 많이 가져갑니다. 중앙에 약 20% 가까이 가져갑니다. 여기는 탈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주체가 별로 없어서 수수료를 훨씬 낮출 수 있어서 공급자는 더 비싸게 공급하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그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 가지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3세대 암호화폐가 어떤 이론인지. 제가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전자적으로 표시된 뭐 신호일 뿐이지 그게 무슨 내재 가치가 있느냐.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버블이 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이론을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팻 프로토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웹이 나왔을 때, 인터넷이 나왔을 때 TCP/IP 월드와이드 웹 같은 프로토콜, 이건 통신 규약이죠. 이것이 전 세계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이런 통신망 속에서 이 위에 은행, 그 다음에 트러스티드 서드파티, 정부 기관 같은 거죠. 우버, 아마존, 유튜브 같은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7개가 바로 이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페이스북, 구글 다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갔는데 지난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인터넷 프로토콜과 모바일 어떤 플랫폼이 이런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만들어낸 어떤 원동력이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뭘 만든 거냐면 바로 은행과 정부기관, 제3의 신뢰기관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장부라는 것을 프로토콜 레이어로 내린 겁니다. 이거는 인류의 공유재산이 됐고 누구나 은행을 만들 수 있고 정부기관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의 일부만이 바로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은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충분한 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일상생활은 다 계약입니다. 뭐 상거래도 있지만 내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뭐 회사와 계약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생활이라는 건 계약과 연결되어 있고 그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계약서 썼는데 계약을 안 지키면 내가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뭐 수사를 하고 재판소 가서 어떤 그 민사소송을 하고 필요할 때는 형사소송도 하고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서 뭐 감옥소도 있고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도 있어서요. 국가라는 게 바로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국가의 존재 때문에 그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것이 경제를 풍성하게 하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인데 그래서 바로 이 계약이라는 게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계약을 국가나 어떤 그 제3의 신뢰기관 없이 바로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 갖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자동 집행해주고 돈까지 거래해줄 수 있는 위대한 어떤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의 어떤 혁명적인 획기적인 상품인데요. 바로 이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저는 몇백조가 아니라 몇천조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의 아주 작은 일부인 100조 정도가 지금 이더리움에 지금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엄청난 인트리식 밸류, 내재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반박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2세대 암호화폐라면 3세대 암호화폐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레저 데이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컨셉은 증명했는데 이것을 일상생활에 쓰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개념을 증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단 해결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레저 데이터를 아주 일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세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데이터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메일에서 데이터가 그러니까 파일이 오면 PDF로 되어 있는 거, 월드 프로세서로 되어 있는 거, 엑셀로 되어 있는 거 오면 그 하나하나 일일이 열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시대에 거대한 컴퓨터에 그런 복잡한 데이터 포맷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XML이라고 하는 그 세계 표준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세계는 XML만이 쓰게 될 것이다. 데이터 표준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오토 XML이라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퍼스널 데이터가 관련된 겁니다. 오늘 이제 설명할 바로 이 마이크레딧도 바로 이 퍼스널 데이터. 그래서 제3세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별로 돈이 안 되고 이 사람들 구글과 페이스북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도 그렇고 유보도 그렇고 고객들 정보와 고객들의 어떤 참여로 인해서 돈을 버는데 바로 이 퍼스널 데이터를 이제는 내가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 고객의 어떤 신용 정보를 가지고 은행이 돈을 버는 시대에서 바로 그 정보를 내가 오롯이 소유하게 되고 오히려 은행이 나의 정보를 사가야 되는 시대. 또 병원이 나의 정보를 사가야 되는 시대. 유튜브가 내 정보를 사가고 페이스북이 내 정보를 사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제3세대 암호화폐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현됐을 때 비로소 이런 중앙의 앱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중앙의 앱들이 탈중앙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제3세대 암호화폐고 지금 마이크레딧 체인도 이 3세대 암호화폐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퍼스널 데이터, 그다음에 유튜브가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를 갖고 돈을 벌고 은행이 메디컬 데이터를 갖고 돈을 벌고 은행이 이제 파이낸셜 데이터를 갖고 돈을 버는데 학교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잡이나 스킬 리레이티드 데이터를 갖고 도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3세대 암호화폐가 안정화되면 이게 바로 퍼스널 데이터 벌트, 그러니까 개인 정보의 지갑 혹은 개인 지갑의 어떤 금고 형태로 내가 다 소유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게 3세대 암호화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스널 데이터 볼트는 예를 들면 금융 정보가 빅데이터로 처리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 퍼스널 데이터 볼트가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건강 정보, 나의 신용 정보, 나의 저작권 정보, 나의 모든 자커리를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빅데이터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의사결정을 해주는 일종의 나의 아바타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암호화폐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그런 어떤 거대한 기관들이 소유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돈을 벌어주면 내 데이터를 팔아서 어쩌면 이 데이터만 가져도 나의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본소득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일을 안 해도 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뭐 2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면은 기술일지 모르겠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마이크레딧.com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저와 뭐 그런 깊은 인연이 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씨앗과 그 열매의 개념입니다. 설명하셨나요? 설명 안 하셨죠? 씨앗과 열매라는 개념이 아까 양재명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떤 지금 ICO를 하기 위해서 혹은 마이크레딧.com을 위해서 창안된 게 아니라 그 핑거라는 회사에서 7년간 실제로 실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여 명 되는 직원들이 매일같이 나한테 씨앗을 3개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을 24시간 안에 누구한테가 주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근데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금전적인 어떤 또 하나는 심리적인 이제 위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를 갖고 있다가 버려요. 근데 그걸 7년을 실험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일단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씨앗을 받아야 되니까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게다가 또 그걸 이용해갖고 그 각 개인들의 신용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 않는 사람은 얼마 아니다가 회사를 떠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신용 정보를 금융 정보 없이도 알아내는 새로운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남들한테 호감을 줄수록 자기가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해결은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페달 중에 하나가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지갑의 4%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96%를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POW는 아시다시피 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POS라는 걸 만들었는데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는 또 스테이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더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암호화폐가 전 세상 사람들이 탈중앙화돼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는데 오히려 암호화폐를 선점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돼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그런 나쁜 페달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씨앗과 열매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백문식 대표와 우리 양재봉 대표가 그동안 실험했던 게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에 씨앗을 3개를 받으면 누구한테 줄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좀 드리고 싶고, 나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싶고, 근데 그 사람 어카운트가 없어. 야, 그럼 내가 너 씨앗 주고 싶으니까 너 계좌 좀 열어. 이러면 계좌 확산 속도가 빨라질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스티믹 같은 글에다가 내가 좋은 글이 있으면 내가 이 씨앗을 주고 싶어. 그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겠죠. 엄청난 시너지 효과와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고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지금 마이크레딧.com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신용을 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내가 받으면 줘야 돼요. 안 주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들이 활동성을 굉장히 늘려줍니다. 액티브한 어카운트를 항상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어카운트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진짜 착한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세상에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